일단 박영선 장관이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사람들의 공약과는 좀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었고 거기서 성과를 많이 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 창업의 문제, 중소기업 육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브랜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21문 컴팩트 도시 같은 경우도 잘만 실현이 된다면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공약이 어느 정도까지 실천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서울의 주요 거점 지역들을 만들어 놓고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본인의 어떤 브랜드로 가치화하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실현이겠죠.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경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창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청년 창업에서 새로운 벤처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나 아니면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돼서 산업이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좀 더 도전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경험들을 충분히 살려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 이런 점에서는 이 기존의 어떤 후보들과의 네. 차별성을 이루는 데는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후보들의 공약 내용 등등을 보면 사실은 서울의 부동산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을 보면은 이것과는 분명히 좀 차별화된 대목 등등이 많았는데 물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1년짜리 그 시장이 이뤄내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의견에 대해서는 5년짜리다. 즉 그 다음 시장 자리도 노리겠다. 이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야권 후보들은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했는데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에 여당 후보들은 자성과 반성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궐선거 자체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뤄진 것이고요. 이번에 인권위 조사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앞서 피해자가 지금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판결문에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희롱 등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해서 잘 살피겠다는 말 외에 왜 이 선거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이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시민들에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네. 선거를 시작하는 후보 입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같은 사실 위에서 국민 세금 수백억을 들여서 또 다른 선거를, 원래는 안 해도 될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박영선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보다 명확한 입장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은 단순히 애매모호하게 네. 내가 시장이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공약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요. 네. 아무래도 여성 인권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만큼 그 부분에서 보다 명확한 구상이나 비전을 말해줬다면 이 출마 선언이 더욱더 빛나지 않았을까. 앞서 말했던 21개의 디지털 구 이런 부분도 더 돋보였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보게 되면 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박 전 시장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다만 피해자를 잘 살피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수준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박 전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를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보여질 우려도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영선 전 장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피해자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죠. 이 부분. 이제 전개되는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명확한 입장들을 드러낼지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박영선 대 우상호, 우상호 대 박영선 이렇게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이미 한 차례 맞붙었던 바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 이제 주말에 시장을 찾은 모습 보니까 두 사람 상당히 친근해 보였습니다. 누나 동생하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 보듬어 어깨동무를 해가면서 이번 경선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한 사람만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당에서는 이렇게 두 명이 출마한 것을 계기로 이제 흥행에도 좀 더 여력을 좀 쏟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사실 이런 원팀 경선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총선 때부터 참 많이 강조를 해왔던 건데 네. 장점도 있죠. 네거티브를 통해서 서로의 본선 경쟁력을 깎아먹는다거나 지지자 사이에 좀 감정이 상한 일을 막는다거나 하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흥행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좀 열심히 이 후보들끼리 내부에서 이 싸우는 모습이 보여질 때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무당층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 싸움에 경쟁의 수위가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야당에 비해서 후보도 2명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1대1 구도가 너무 일찌감치 형성됐는데 두 사람 사이의 경쟁에 김이 조금 일찍 빠진다면 네.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박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누나 동생이다 뭐 좋은 이야기 하겠지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 걸었어요. 이번에 안 되면 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본인이 출마 선언하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에서 진다는 건 곧 현실 정치에서 물러난다는 뜻이고요. 박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웬만한 포지션 다 했습니다. 4선을 했고요. 장관까지 했고요. 이번에 시장 선거 경선에 2번 출마하는 건데 내부 경선에서 2번 지고 3번 출마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정당의 구조상. 그러니까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이 경쟁을 한다는 점 감안해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서 열기가 고조될수록 네. 두 사람 사이에도 지금처럼 누나 동생 하는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또 일정 부분 네거티브가 있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경쟁이 꼭 흥행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 같은 경쟁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시선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은 이렇습니다. 당원 투표가 50%,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이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당원 투표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영선, 우상호 후보 모두 친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 투표하고 당원 투표가 50대 5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친문 그룹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잖아요. 일단 민주당 후보가 돼야만 그래야 이제 본인이 경선에 나가서 본 게임에 나가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친문 그룹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로 보면 그냥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조금 더 조직력에 있어서는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 즉 당내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지 친문의 어떤 지지를 조금 더 받는 걸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계속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친문 세력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본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하건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지금 뭐 여론조사 지형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가면 이제 아주 박빙의 경선이 될 텐데 박빙의 경쟁이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를 더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평소에 지지했던 후보가 있다 할지라도 친문 진영에서도 누가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이나 부산 중에 서울 지역까지 만약에 뭐 부산도 모르죠. 뭐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위기상으로 보면 부산보다는 서울이 그래도 경쟁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서울마저도 만약에 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대권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누가 본선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즉 국민의힘 후보하고 다투었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은 네. 사람한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친문 진영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야만 결국 친문 진영이 지지를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승리 가능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당원들 역시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는 후보를 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이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어떤 그 경선에 임할 것이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의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해체 위기까지 처한 가운데 하지만 이제 전면 쇄신을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비대위 가동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이 부분도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고 그것이 성추행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습니다. 무공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관측이 많은데 그렇다면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이럴 경우 선거에 있어서 여야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할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지지층으로 보면 진보 진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 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컨대 이제 성추행 또 성비위 관련된 부분이 민주당의 이제 전임 시장이 그런 부분과 연루가 돼 있어서 결국은 이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을 지지하는 층이 진보층과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여야,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경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지지층은 민주당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정의당 같은 경우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둘 다 싫다 그래서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할 거냐를 따진다고 하면 굳이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게 좀 더 유리한 판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세 명이 예컨대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세 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정의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만약에 무공천을 하게 되면 그 지지층이 일정 부분 진보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장담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아예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전혀 예측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궁금합니다. 정의당의 성추행 파문 이후 다시 한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이제 좀 환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인권위에서 이 부분 성희롱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죠. 바로 그 다음 날 민주당이 이제 피해자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당 차원으로는 피해자 단어를 확실하게 써가면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낙연 대표 역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이에 대해 고개를 숙였는데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거 선거에 악영향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라는 게 때가 중요한 것인데 6개월 지나서 하는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끼기란 참 힘든 법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과도 그렇고 남인순 의원의 사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해야만 하는 사과이기 때문에 또 인권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늑장 사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가 피해자를 향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의 책임을 묻는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본인이 남긴 어떤 과에 대해서 그렇다면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정당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란 건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동호회가 아니라요. 나라를 이끌고 국정을 이끌겠다는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집권 여당입니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 발생이 한 번도 아니고 그 이전에 안희정 지사 때부터 오거돈 전 시장 또 박 전 시장까지 연달아 일어났다면 대체 무슨 잘못들을 했고 왜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나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상한 호칭을 썼고요. 네. 코로나 그 엄중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성대하게 치러냈습니다. 서울시청에 분향소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모이는 걸 또 방치하기도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과
지금도 그 당시에 책임 있는 비서실장들, 예를 들면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해서 무고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우리는 박 전 시장의 공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이라 생각하고 비판하고 답습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논평이 나와야만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인데 이 사과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